지금부터 집에 혼자 있었을 때 실제로 겪었다고 전해지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 9편을 들려드립니다. 익숙한 집 안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들이 끝내 설명되지 않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부모님이 친척집 잔치 때문에 집을 비우신 건 토요일 오후였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 단지는 주말 밤이면 유독 조용해지곤 했다. 20살이 된 이후로 혼자 집을 보는 게 무서운 일은 아니었기에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에서 태블릿으로 밀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적막한 집 안에서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현관문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보통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금방 멀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딱 멈췄다. 나는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였다. 복도등이 켜졌는지 문틈 사이로 미세한 빛이 들어왔다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단순히 옆집 사람이 열쇠를 찾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멀어지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가느다란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옷감이 문에 쓸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 나지 않게 거실로 나갔다. 현관문이 외시경으로 밖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만약 밖에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거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현관 쪽을 지켜봤다. 그때 도어락의 덮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딸컥.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띠링, 띠링, 띠링. 마지막 번호가 눌리고 오류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밖에 침입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다시 덮개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도 오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문 밖의 존재가 나를 인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앞섰다. 그때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다. 철컥거리는 소리도 없이 마치 안쪽에서 누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였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가서 가장 큰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장 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문고리만 응시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밖의 존재는 이제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문을 긁기 시작했다. 손톱으로 철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긁는 소리가 멈추고 갑자기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혹시나 그가 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방문에 귀를 댔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현관문 안쪽, 그러니까 분명히 집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거실 바닥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질척이는 소리였다. 젖은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내가 숨어있는 안방 문 앞까지 다가왔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칼을 쥐고 문 손잡이를 노려봤다.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때 문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문 열어봐. 그건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기계가 내뱉는 듯한 기괴한 톤이었다.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현우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확신을 줄 것 같았다. 문박의 존재는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달랐다. 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나는 문을 등지고 주저앉아 온몸으로 문을 막았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점점 변했다. 아빠의 목소리로, 그 다음엔 내가 모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소리가 끊겼다. 나는 그 상태로 밤을 꼬박 새웠다. 해가 뜨고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 손에서 칼을 놓지 못했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가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깨끗했다. 침입의 흔적도, 젖은 발자국도 없었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도어락 기록에도 오류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집안이 너무나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열린 현관문 바깥쪽, 눈높이 근처에 무수히 남겨진 손톱 자국들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가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은 느껴진다. 그날 밤 그게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집 안까지 들어왔던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절대 거실로 나가지 않는다.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공포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숨을 멈춘다. 그 발소리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추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주변의 문들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구한 나의 자취방은 낡았지만 넓었다. 특히 안쪽에 딸린 작은 방 하나는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그냥 문을 닫아둔 채 창고처럼 쓰기로 했다. 이사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위화감이 느껴졌다. 분명히 닫아두었던 작은 방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실수로 불을 켰나 싶었다. 하지만 그 방의 전등 스위치는 방 안쪽에 있었고 나는 그 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먼지 쌓인 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찝찝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문을 꽉 닫았다. 거실 전등까지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다시 그 불빛이 보였다. 닫힌 문틈 아래로 노란 빗줄기가 길게 뻗어나와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 그 방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을 타고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누군가 안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불은 다시 켜져 있었고 소리는 멈췄다. 방 안은 아까와 다름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전등 스위치를 테이프로 고정해버리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 그리고 무거운 책상을 문 앞까지 밀어 넣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건물 관리인인 박 노인을 찾아갔다. 내가 방의 이상한 점에 대해 설명하자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내 말을 끊었다. 이 건물은 원래 구조상 그 위치에 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직접 내 방으로 올라와 벽을 두드려 보았다. 내가 책상으로 막아둔 문을 가리키자 그는 한참 동안 그곳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벽지 무늬가 이상하게 비치는 것뿐이라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급박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상 너머 작은 방 안쪽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 충격음이었다. 책상이 조금씩 밀려나며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 위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누구야?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구가 터질 듯한 소음을 내더니 갑자기 문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틈에 입술을 바짝 대고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다. 쌕쌕거리는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문을 긁어대는 손톱 소리로 변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갑과 휴대전화만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문을 막아두었던 책상이 힘없이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닫혀있던 작은 방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사람의 형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하게 뒤틀린 그림자였다. 그것은 불이 켜진 방 안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뛰어나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그 거친 숨소리가 따라오는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길가로 나와 편의점 불빛 아래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조작할 수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친구의 집을 전전하다가 며칠 뒤 퀵 서비스 기사를 불러 필요한 짐만 겨우 빼냈다. 기사는 짐을 옮기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는 물건을 다 옮기고 떠나기 직전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텅 빈 방 안에서 불을 켜놓고 누군가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다른 동네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환청처럼 그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자려고 불을 끄면 벽 저편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박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방이 원래 없던 공간이었다면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그 문 너머의 공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방을 뺄 때 주인 집에 들렀지만 박노인은 이미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새로운 관리인은 전 세입자들에 대해 묻는 내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건물은 지금도 학생들로 붐비고 내가 살던 방에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불을 꺼도 끝나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 나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도 내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멀리 보이는 그 건물의 3층 창가에는 여전히 노란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평소 나는 잠궈가 예민해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는 편이라 자기 전에는 항상 가전제품의 전원을 확인하고 모든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새벽 3시만 되면 거실의 TV가 멋대로 켜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계적 결함이나 리모컨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다. 거실로 나가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TV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에서는 심야 시간에 홈쇼핑 방송이나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흘러나왔고 그때마다 나는 불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거실로 향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볼륨이 훨씬 커져 있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에 놀라 거실로 달려나갔을 때 TV는 최대 볼륨으로 설정된 채 의미 없는 광고 문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전원을 끄고 리모컨의 건전지를 아예 빼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TV는 다시 켜졌다. 건전지도 없는 리모컨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도 말이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단순히 기계가 고장난 것이라면 전원을 차단하면 그만일 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뒤편에 연결된 두꺼운 전원 코드를 아예 벽면 콘센트에서 뽑아버렸다. 구리선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돌아왔다. 이 정도로 확실히 해두었으니 적어도 오늘 밤은 조용할 것이라 믿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닫힌 방문 너머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분명히 들렸다. TV 속 프로그램의 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절박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침대 위에서 숨을 죽인 채 문밖의 소리에 집중했다. 거실에서는 아무런 빛도 새어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벽을 타고 전해졌다. 전원 코드를 뽑았는데 소리가 날 리에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거실로 나갈지 말지를 고민했다. 그냥 이대로 아침이 오길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방 안까지 스며드는 그 기괴한 소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야구 배트를 챙겨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전원 코드는 내가 뽑아둔 상태 그대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TV 화면이 켜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면 전체가 켜진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액정 속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탕 위에 누군가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다. 우리 집 거실 구조상 TV 화면에는 맞은편 소파와 베란다 창문이 비쳐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면 속검은 유리에는 소파 위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내 뒤에 소파를 확인했다. 소파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가죽 시트만이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TV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향했다.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가 진동하며 만들어내는 비명 같았다.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일그러진 노이즈만이 가득했다. 그것이 화면 밖으로 손을 뻗으려는 듯 액정 표면이 불룩하게 솟아올랐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배트를 휘둘러 TV 화면을 그대로 내리쳤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다.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튀었고 지독한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제야 소름 끼치던 비명소리가 멎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박살난 TV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기계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냈는지, 화면 속에 비친 형체는 무엇이었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등 뒤에서 우리 집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가 사람이 있는 곳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정우를 불러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 바닥에는 내가 부순 TV 파편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정우는 기계 결함 때문일 거라며 나를 다독였지만 정작 부서진 TV 뒷면을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 이거 봐. 정우가 가리킨 곳을 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TV 본체 안쪽, 부서진 액정 바로 뒤편에 수많은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친 것처럼 플라스틱과 금속 부품들이 날카롭게 긁혀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기계의 고장으로 생길 수 있는 흔적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새로 옮긴 집에서는 TV를 아예 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 벽면에서 무언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마치 전원을 연결해달라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다. 나는 이제 어두운 밤의 거실로 나가지 않는다. 거울이나 유리창처럼 무언가 비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벽으로 돌려놓거나 천으로 덮어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때 내 집거실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TV를 부수지 않았다면 화면 속의 그것은 정말로 밖으로 나왔을까? 오늘 밤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TV 소리에 나는 귀를 막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린다. 그 소리가 정말 옆집에서 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자취방을 옮긴 이후로 나는 줄곧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빌라였다. 복도는 어둡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지만 보증금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곳을 선택했다. 사건은 이사한 지 딱 2주일째 되던 날 새벽에 발생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던 나는 심한 갈증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났다. 시계는 새벽 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방으로 가 물 한 컵을 마신 뒤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화장실 문은 평소처럼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 아래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위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빗물에 비친 가로등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화장실 안에서 문 바로 앞에 바짝붙어 서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집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도둑이 든 걸까 생각하며 거실에 놓인 야구 배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화장실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림자가 사람의 발 모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의 실루엣이었다. 그림자는 문 너머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을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했다. 여기서 도망쳐 현관문을 열고 나갈까 생각했지만 내 등 뒤가 노출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배트를 고쳐잡고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단숨에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누구야? 비명을 지르며 안을 확인했지만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좁은 공간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변기 뚜껑도 닫혀 있었고 샤워 커튼 뒤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싶어 허탈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단순히 환각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을 닫고 뒤를 돌려던 찰나 발등에 닿는 차가운 감촉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닫은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나 있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선명했다. 발가락의 굴곡까지 보일 정도로 그림자는 문 바로 아래에 바짝 붙어 있었다.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다. 나는 다시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뒷걸음질 치며 거실 불을 켰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자 화장실 문 아래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날 밤거실의 모든 불을 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동이 틀 때까지 나는 현관문 옆에 쪼그려 앉아 화장실 문만을 응시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실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다. 하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이상한 장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집주인인 김석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예전 세입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그럴 리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안의 모든 문을 열어두고 생활한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와 문을 닫을 때마다 발등 위로 드리워지는 그 검은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제는 샤워를 하던 중 거울에 서린김 위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닦은 적 없는 아주 작은 아이의 손바닥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다. 당장 이사할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문을 열 때마다 그것은 단지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할 뿐이라는 것을. 지금도 거실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쓰는 동안 등 뒤로 닫힌 화장실 문틈에서 그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자취를 시작하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공간은 부엌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작은 원룸을 구할 때도 화장실 크기보다 조리대 공간을 먼저 확인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조용한 건물이라 살기 좋을 거라고 웃으며 열라명 열쇠를 건네주셨다. 실제로도 그랬다. 옆집이나 윗집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퇴근 후 나만의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으려 부엌으로 갔을 때였다. 건조대 위에 엎어놓았던 유리컵 하나가 싱크대 안에 똑바로 세워진 채 놓여 있었다. 컵 안쪽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나는 내가 아침에 물을 마시고 설거지를 깜빡했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기분이 묘해졌다. 분명 어제 마트에서 사온 500ml 우유팩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 나는 우유를 컵에 따라 마시는 편이지 팩째로 입을 대고 마시는 습관이 없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았지만 지극히 정상이었다. 다음 날부터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외출 전 부엌의 모든 물건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퇴근 후 돌아와 사진과 대조해 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냄비의 손잡이 방향이 미세하게 돌아가 있거나 양념통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결정적인 것은 음식물의 양이었다. 반 정도 남겨두었던 제육볶음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누군가 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뒤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곧장 건물 관리실로 내려가 복도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관리인 박씨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화면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내가 출근한 뒤부터 퇴근할 때까지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고층이라 외부 침입이 불가능했고 방범창도 견고했다. 박씨 아저씨는 내가 예민한 것 아니냐며 혀를 찼다.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 위에 보조 잠금 장치까지 새로 달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과 침대가 바로 마주보는 구조였기에 어둠 속에서도 싱크대의 실루엣이 보였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나는 가위에 눌린 듯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부엌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턱 끝까지 올렸다.
누군가 부엌에 있다. 확실했다. 소리는 아주 규칙적이고 태연했다. 칼이 도마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곧이어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틱, 틱, 틱 소리가 뒤따랐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잠깐 번쩍였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112를 눌렀다. 하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침대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발소리는 침대 머리맡에서 멈췄다.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 위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발소리가 멀어지며 현관문 쪽이 아닌 화장실 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관 2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했다. 부엌에는 내가 사둔 식재료로 만든 듯한 정체 모를 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경찰들은 화장실과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천장 환풍구도, 싱크대 하부장도 사람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떠났다. 그들은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몽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고 쓰레기도 바로바로 내다 버렸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시켜 먹고 남긴 음식들이 예쁜 접시에 옮겨 담겨 있거나 먹다 남은 치킨 뼈가 깔끔하게 발라져 쓰레기 봉투 깊숙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집 안 어디에서도 타인의 냄새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직 내가 먹으려 했던 슴식에만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일주일 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결정했다. 짐을 싸기 위해 부엌 찬장을 비우던 중 싱크대 안쪽 깊숙한 구석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누런 기름때가 묻은 종이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간이 조금 짜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짐 가방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왔다. 보증금도 포기한 채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급하게 새 방을 구했다. 이번에는 부엌이 아예 없는 고시원 같은 방이었다. 공용 주방이 있는 곳이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제 저녁, 나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방으로 가져온 뒤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였다. 책상 위에 놓아둔 라면 그릇 옆에 내가 꺼내지도 않은 김치가 작은 종지에 정갈하게 담겨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젓가락 하나가 그릇 위에 완벽하게 가로로 놓여 있었다. 내가 평소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배가 고파도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온다. 편의점 삼각김밥조차 방 안에서는 뜯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가방 깊숙한 곳에 정성스럽게 랩으로 싼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샌드위치 겉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만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나왔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건물 창문 어디에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늘 퇴근하고 돌아가면 그 샌드위치가 내 방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존재가 음식을 차려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 나를 기다릴 것이라는 공포가 내 일상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낡은 센서등이 깜빡이며 나를 맞이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찾지 못해 잠시 멈춰 섰다.
분명 오후 2시쯤 택배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 앞은 깨끗했다. 옆집 앞에 잘못 놓였나 싶어 복도 끝까지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내 이름이 적힌 상자는 없었다. 누군가 훔쳐갔나 싶어 짜증이 밀려왔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거실 불을 켰을 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실 한복판, 식탁 바로 옆에 낯익은 로고가 박힌 택배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다. 집 안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어야 했다. 상자 위에는 내 이름인 김민준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송장 번호와 주문 내역도 내가 어제 주문한 생수가 맞았다. 하지만 상자는 뜯기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놓여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도어락 설정도 바뀐 것이 없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했으며 휴대폰을 꺼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배송 위치를 묻자 기사는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다. 현관문 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어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집안에 상자가 들어와 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상대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겉면은 깨끗했지만 바닥면에 아주 옅게 흙 묻은 신발 자국 같은 것이 보였다. 집 안에서 신는 슬리퍼 자국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내려놓았다는 확신이 들자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나는 상자를 집어 들었다. 2리터 생수 6병이 든 상자는 묵직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상자를 복도 멀리 엘리베이터 근처에 내던지듯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귀까지 울렸다. TV를 크게 켰다. 소음이 필요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밖에서 아주 미세하게 쓱 하며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복도의 어두운 조명 아래 빈 복도만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현관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잠시 후 도어락의 번호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소리가 났다. 띠리릭 하는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는 맞았다. 하지만 두 번째 숫자가 틀렸는지 삐삐비 가는 오류음이 들렸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 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밖에서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도 틀렸다. 상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인터폰 스피커를 켜고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다. 누구세요?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나는 현관문 렌즈에 눈을 갖다 댔다. 복도 조명이 꺼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센서등이 켜지며 누군가의 등이 보였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체격이 큰 남자가 내 집 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으러 거실로 뛰어갔다. 소파 위에 둔 휴대폰을 집어 들었을 때 발밑에 무언가 걸렸다. 아까 분명히 복도 끝에 내놓았던 그 택배 상자였다. 상자는 아까와 똑같은 위치, 식탁 옆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상자 윗면이 칼로 정교하게 그어져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때렸다. 상자 틈 사이로 검은색 비닐봉지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주문한 생수가 아니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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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이중 잠금 장치 덕분에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한 뼘 정도 벌어졌다. 틈새로 차가운 복도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칼을 꽉 쥐고 현관으로 달려가 몸으로 문을 밀어붙였다. 밖에서는 아무런 힘도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도 밀치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완전히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자가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밤새도록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현관문과 상자를 번갈아 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가 뜨자마자 나는 상자를 그대로 둔 채 집을 뛰쳐나왔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하필 그날 점검 중이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택배사에서는 배송 기록에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으며 기사는 분명히 문 앞에 두고 갔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 뒤 나는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사를 했다. 짐을 싸면서 그 상자를 버리려다 결국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열어보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지금 사는 집은 보안이 아주 철저한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택배를 주문하지 않는다. 가끔 복도에서 무거운 상자를 끄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모든 불을 끄고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내가 버린 그 상자가 정말 쓰레기장에 그대로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어느 집 문 앞을 떠돌며 주인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여전히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소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혹시 지금 문 밖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면 확인해 보시길.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아시나요? 지난달 자취방을 옮긴 이후로 줄곧 기묘한 감각에 시달렸다. 새로 이사한 빌라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고 복도식 구조 특성상 옆집의 생활소음이 가감없이 벽을 타고 넘어왔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불안함은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구체적이고도 서늘한 감각이 문제였다. 밤 11시가 넘으면 복도 끝자락에서부터 아주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끌거나 맨발로 바닥을 문지르며 걷는 듯한 질척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정확히 내 방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처음에는 옆집 사는 박진우 씨가 술에 취해 문을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문틈을 타고 들어올 뿐이었다. 어느 화요일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복도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질질 끄는 발소리. 평소보다 속도가 빨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다. 소리는 어김없이 내 집 앞에서 멈췄다. 1분, 2분, 시간이 흘러도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문득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보다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앞선 순간이었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까치발을 들어 현관으로 향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조심스럽게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밖이 너무 어두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밖에서 외시경을 손가락이나 무언가로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계세요. 아주 낮은, 성별을 가늠하기 어려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을 멈췄다. 밖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음에도 문 아래 틈새로 비치던 복도의 미세한 빛이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근처에 사는 친구 김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민석이는 곧장 가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친구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복도 멀리서 민석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걸어왔다. 나는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석이가 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분명 내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형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민석이는 문을 두드리며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서둘러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민석이뿐이었다. 그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허탈하게 웃었다. 민석이를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현관문을 닫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신발장 아래에 놓인 내 구두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분명히 안쪽을 향해 벗어두었던 구두가 마치 방금 밖에서 들어온 사람처럼 거실 쪽을 향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집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도어락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벗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잠을 자려 누우면 거실에서 누군가 내 구두를 신고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집주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복도 끝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미 오래전 고장난 상태였다. 사건이 극단으로 치닫은 것은 어제 새벽이었다. 평소처럼 거실 불을 끄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였다. 챙강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내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익 소리를 내며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잠금 장치는 버티고 있었지만 문 너머의 존재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 이제는 아예 문을 어깨로 들이받는 듯한 쿵하는 충격음이 이어졌다. 나는 112를 눌렀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그때 문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이번에는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녹음된 것을 재생하듯 감정 없이 일정했다. 나는 침대 밑에서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밀착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소음이 멈췄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침대 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비친 후에야 겨우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주방 바닥에는 내가 꺼낸 적 없는 식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 모를 검은 진흙 자국이 내 방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 구한 임시 숙소에서도 밤이 되면 복도 저 멀리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집안의 모든 문 앞에 무거운 가구와 물건들을 쌓아둔다. 외시경은 테이프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하지만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낮은 숨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내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방금도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이 방 안에서 문이 부서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떨고 있을 뿐이다. 혹시 지금 당신의 문 밖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확인하려 하지 마라.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자취방은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다.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켜자마자 내가 한 일은 것일 베란다로 통하는 커다란 통창의 커튼을 치는 것이었다. 12층이라는 높이 덕분에 밖에서 아니 보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밤마다 검게 변하는 창문의 그 깊이를 마주하는 건 늘 불쾌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끝까지 당겨 빈틈없이 닫은 뒤에야 나는 겨우 숨을 돌렸다. 간단히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다. TV 소리를 작게 켜놓고 휴대폰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였다. 시야 오른쪽 끝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닫아놓은 커튼의 밑단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켠 것도 아니었고 창문은 분명히 잠가두었다. 나는 단순히 내 움직임 때문에 생긴 미세한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몇 분 뒤, 이번에는 커튼이 안쪽에서 툭 하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튕긴 것처럼 튀어올랐다. 나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튼과 창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 벌레라도 들어간 것일까 싶었다.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나 아니면 위층에서 타고 내려온 결로 현상인가? 커튼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마주한 커튼 너머로 무언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커튼의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한 번에 옆으로 확 젖혔다. 유리창 너머에는 짙은 어둠뿐이었다. 방 안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내 얼굴과 방 안의 모습만 비칠 뿐 창밖 베란다 난간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 잠금 장치도 내가 잠가둔 상태 그대로였다. 나는 헛웃음을 삼키며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커튼을 쳤다.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 불을 껐다. 거실이 어둠에 잠기자마자 나는 등 뒤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스르륵. 부드러운 천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나는 소리였다. 뒤를 돌아보자 방금 닫아두었던 커튼이 다시 절반쯤 열려 있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흐린 날이라 창밖은 여전히 시커먼 구멍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스위치를 더듬어 다시 불을 켰다. 환해진 거실에서 커튼은 아까 내가 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젖혀진 채 멈춰 있었다. 도둑이 들었다거나 사람이 숨어 있을 구조가 아니었다. 가구라고는 소파와 TV 다이가 전부인 좁은 거실이었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아예 열어젖혔다. 12층 높이의 서늘한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실외기실 문도 열어보고 세탁기 뒤쪽도 살폈지만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무서움을 떨쳐내려 괜히 씩씩거리며 다시 창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튼을 정말 세게 벽 끝까지 밀어붙여 닫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거실에서 들리는 작은 생활소음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똑에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노크 소리. 12층 높이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릴 수는 없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것이 환청이기를 빌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빨라졌다.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정말 누군가 밖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나는 야구 배트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은 적막했다. 불을 끄고 나왔기에 오직 주방 쪽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미세한 표시등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은 내가 닫아둔 그대로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두꺼운 암막 커튼 중간 지점에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사람 손바닥 모양의 굴곡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그것은 창밖에서 안을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커튼과 유리창 사이, 그 10cm도 안 되는 좁은 틈새에 누군가 서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다. 저 뒤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아까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손바닥 모양의 굴곡은 천천히 아래로 쓸려 내려가더니 이번에는 커튼의 윗부분을 움켜쥐듯 구겨놓았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거실 불을 켰다. 불이 켜지는 순간 커튼의 일그러짐이 팽팽하게 펴졌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커튼을 낚아채듯 열었다. 비어 있었다. 유리창은 차가웠고 방충망도 멀쩡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내가 커튼을 젖히는 그 찰나의 순간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아주 가느다란 검은 형태가 거실 구석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지는 것을.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소리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입자는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으며 단지 커튼이 움직였을 뿐이니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실의 불을 모두 켠 채 소파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다. 해가 뜨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여전히 밤이 되면 커튼 근처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가끔은 커튼 밑단이 아주 살짝 들려 올려지기도 하고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거실 끝에서부터 창가까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내가 고개를 들면 소리는 즉시 멈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제는 커튼을 완전히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틈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그 좁은 천 뒤에 무엇이 들어차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매일 밤 거실에 불을 켜둔 채 반쯤 열린 커튼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며 밤을 지새운다. 어제는 잠결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눈을 떴다. 아직 안 자네. 내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거실로 튀어나갔지만 커튼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 밤바람에 작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수도, 그렇다고 계속 머물 수도 없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가 없는 사이 커튼 뒤에 숨어 나를 지켜보던 그것이 이제는 집안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 밤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커튼의 열린 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친다. 그런데 내 뒤편, 복도 끝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반사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분명 혼자 있는 밤이었다. 부모님이 지방 상가집에 내려가시고 동생도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연락이 온 뒤였다. 빌라 3층인 우리 집은 밤이 되면 유독 조용했다. 거실 형광등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하고 평화로운 주말 저녁일 뿐이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바닥을 스치는 듯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래된 빌라 특유의 층간소음이거나 위층에서 가구를 옮기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위가 아니라 바로 문 밖, 거실 한복판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거실 끝에서 내 방문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릿한 움직임이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거실의 어둠은 평소보다 훨씬 깊어 보였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다.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딱 내 방문 앞에서 멈췄기 때문이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상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흘렀지만 문 너머의 존재감이 피부를 찔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11을 누르려던 찰나 거실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걷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긁는 소리였다. 끼익하며 내 방문 하단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공포를 억누르며 내 방 창문으로 향했다.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 옆집 사람을 깨워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거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단어의 고저가 비정상적으로 일정해서 기계처럼 느껴졌다. 안 자는 거 알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방 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기가 끊기듯 공유기의 불빛마저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화면 밝기를 낮췄다. 빛이 내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 될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았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손에 땀이 배어 문고리가 미끄러웠다. 나는 한 번에 문고리를 돌려 젖혔다. 거실은 예상대로 어두웠다. 하지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 안쪽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소리가 나던 방문 앞에도 거실 소파 옆에도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틈을 타 현관으로 달렸다. 현관문에 도착해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수동 잠금 레버가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 강한 힘으로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레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당황해서 도어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삑하는 오리옴이 고요한 복도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다. 주방 쪽 어두운 구석, 식탁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관절이 기괴한 방향으로 꺾인 채 바닥을 기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찼다. 제발 열리라고 마음속으로 빌며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기어오는 형체와의 거리는 이제 3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에 살짝 비친 그것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매끄러운 피부가 눈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덮고 있었고 입만 기괴하게 벌어져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현관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을 보았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오래되어 낡은 상태였다. 나는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방범창에 이음새를 내리쳤다. 쇳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뒤에서는 그 존재가 내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고 있었다. 열려. 제발. 방범창 한쪽이 뜯겨 나가는 순간 나는 몸을 비틀어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갔다. 옷이 찢기고 살이 긁히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3층 높이에서 아래층 화단으로 떨어지며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절뚝거리며 빌라 단지 밖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뒤를 돌아보자 내가 빠져나온 그 작은 창문 틈으로 하얀 손 하나가 천천히 밖을 향해 휘어지고 있었다. 동네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문은 허무하게도 부드럽게 열렸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정전되었던 불도 다시 들어와 있었다. 경찰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누군가 숨어있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식탁 밑에도 내 방문 앞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가 망치로 부수고 나갔던 현관 창문의 방범창만이 흉측하게 휘어진 채 매달려 있었다. 경찰은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켜 스스로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 지으려 했다. 부모님은 내 상태를 걱정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셨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지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거실 쪽을 바라본다. 거실 불을 끄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어제는 밤새도록 문밖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경찰도 부모님도 믿어주지 않는 그 목소리는 이제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앉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면 깨닫게 된다. 이 문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아니, 혼자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내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숨을 내뱉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그것이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기만을 기도한다.